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의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 시간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에 맞는 영상인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여전히 점수는 잘 나오지만 국어 시간마다 불안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 못 풀었을 때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1, 2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국어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한지, 또 국어 시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쓰려면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의 문학 31번 문제와 화법과작문 45번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 계획인데요. 이 두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오답률이 높기도 했고,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아울러서 시험의 전체적인 운영에 방해를 받는구나 라는 여러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 2024학년도 수능의 31번이었던 문학, 박태원의 골목 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아마 시험 당일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선지를 읽고 또 지문을 읽어도 몇 번에 걸쳐서 읽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그때 수능 만점자, 내 기억으로 수능 만점자도 3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이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오늘 상세하게 해설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또 국어를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몇 가지를 챙겨야 될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오늘 좋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서도 정확하게 푸는 원리를 모르고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좀 난해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사실 이 31번 문제에서 언급됐던 서술자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는 부분에는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 아닌가요? 간단히 2022년도 6월 시행 일자로 봤을 때 그때 미스터 방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평가원 문제에서 이런 초점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잘 한번 살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도 이 초점화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과서를, 이제 문학 교과서를 내가 쭉 찾아보니까 금성 교과서 금성 문학 교과서에서 일부 이렇게 박스로 해서 초점화에 대한 이야기가 포컬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다룬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이 초점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야. 네, 선생님 말씀은 아무래도 이 초점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한 출판사의 교과서에만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난해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보기에 있는 내용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수능이라는 것 자체의 좀 테마가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가 몰랐던 개념들을 맞닥뜨렸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올바른 정답을 찾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교과서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들의 우리가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교과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출제자는 전체 내용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능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소홀했거나 아니면 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서술자의 시선과 그 다음에 이 초점화해서 서술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이제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거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골목 안이라고 하는 실제 소설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그 45번도 어려웠던,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그 각각의 문장이나 텍스트를 그거를 연결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찾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거든. 근데 어려운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개념이나 어휘를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그러니까 아무리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초점화라는 그 개념 자체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여기 이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시험 시간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네, 선생님 말씀이 맞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간 부족이라 그러면 내가 눈알을 빨리 못 굴려서 시험을 빨리 못 보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학창 시절에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르게 풀어요. 5분 내에 한 지문을 풀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잘 풀지 못하는 막히는 지문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헷갈리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완전히 연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글을 빠르게 읽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부분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시간 단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선생님 하셨던 문제를 한 번만 더 보충해 설명하자면, 이 학생들이 많이 31번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가 초점화라는 개념이랑 이제 서술 방식에 대한 개념을 헷갈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웠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랑 서술자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는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초점화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개념들을 혼동했기 때문에 31번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게 다가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이 초점화가 단순히 2024년 수능에서만 나왔던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2023 6월, 그러니까 시행 연도는 2022년도 6월. 미스터방에서도 초점화 문제는 나왔었어.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기출을 풀 때 시간을 줄이 쓰는 방법은, 기출을 풀 때 어떤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체득화라 그러지. 그러니까 몸에다가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맞습니다. 이 기출이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따로 하고 기출 문제는 시험 예비 연습 정도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고3 수험생, 나아가서 고2, 고1을 포함해서도 기출 문제는 내가 시험이라는 걸 연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개념이고 교과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기출 문제에 나온 제재라든지 선지라든지 보기라든지 그 어느 부분에서라도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든지 교과서를 찾아보든지 인강을 듣는다든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내가 기출 문제 중에서 모르고 있었던 개념은 충분히 마스터를 하고 나서 내가 응시할 시험을 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좋은 지적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국어에서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그 학생들을 내가 분석을 해보면 문제는 많이 풀었거든. 근데 문제를 많이 푼 게 아니라 그냥 답을 맞춰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개념,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숙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불필요한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 초점화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짤막하게 한번 잠깐 얘기를 한다. 물론 책에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초점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소설의 인물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서술자가 들어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포컬라이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약에 여기 이제 갑득이 어미가 나왔으면은 갑득이 어미의 입장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야. 나는 이게 분명히 나를 왠지 속인 것 같아. 이러한 부분들을 서술자라고, 3인칭 서술자라고 한다면 왠지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CCTV로 찍은 어떤 화면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면에서의 인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물이 마치 내가 되는 거야, 서술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술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초점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그것만 연결한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하나만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각각을 연결을 시켜서 이게 연결이 딱딱딱딱 맞는구나. 결국 논리라고 하는 거는 연결을 시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그게 논리거든. 그런데 그것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논리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과외조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선지가 틀릴 수 있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조건부랑 결론부가 있다라고 해봤을 때, 조건부가 틀려도 틀리는 거고, 결론부가 틀려도 틀리는 거고, 조건부와 결론부 간의 연결관계가 틀려도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조건부와 결론부가 두 가지 이상 병렬로 늘어서 있는 선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31번의 여러 선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항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인이 내재하고 있는 논리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이상한 건가? 저게 이상한 건가? 혹은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기출문제들을 좀 참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나 브레턴 우주 체제 같은 독서 문제들 추천을 하고, 아울러서 2023학년도에 나왔던 개딱지 문제, 이런 것들의 논리 관계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러한 조건부와 결론부가 있는데 이러한 연결 관계가 틀려서 혹은 이러한 결론이 틀려서 틀렸구나라는 거를 단순하게 시간 잡고 80분 내에 기출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출문제에 나온 이런 제가 방금 추천해드린 이러한 문제들을 곱씹으면서 분석을 해보는 게 이러한 복잡한 수능식의 논리 구조에 익숙해지고 유연해져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45번 문제를 이제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4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문 문제인데 역시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지. 근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45번이 그때 오답률 1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풀어보라고 많은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답을 정말 못 찾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 문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45번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보기와, 그리고 선지, 그리고 본문에 자기가 어떤 글들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 이 문제는 정말 시험을 풀 때 어떻게 내는구나 시험이라는 걸 이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정말 상위권에 도전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내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이게 화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왜 과연 어려웠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보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자료들이 나와. 설문조사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뷰 자료, 그러니까 전문가 자료인데, 이거를 가지고 초고를 만들었는데,
그 초고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낸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간단한 거는 뭐냐면 그 자료, 그 다음에 선지, 그리고 법무의 내용, 그 세 가지를 딱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연결을 시켰을 때 오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게 보기형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3점을 보통 보기형 문제에 많이 부여를 하고, 이 보기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전문 용어로 우리가 보기형 문제를 외적 준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있고, 우리가 맞춰야 될 선지가 있다면은, 이 중간에 돌다리 역할을 하는 보기, 외적 준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화법과 작문에서 외적 준거라기보단 자료의 활용에 가깝습니다만,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보기형 문제의 특징이라고 봐요. 저도 저 45번 문제를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할 때, 물론 수능은 전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만, 내신 준비를 할 때 풀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틀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저 문제를 보면 내용이 되게 쉬워요.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해되고, 제재도 이해되고, 글도 쉽게 읽혀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모두 맞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원에서 선지들을 틀리게 만드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그 이제 기억 일 자료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거든.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은 한번 이 문제를 직접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제가 편집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야. 그런데 그 선지를 보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 왜 어려웠냐면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그 설문 대답을 갖다가 놓고 가장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 그런데 이 해당 항목에다가 그러니까 해당 항목을 실제 정답하고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해당 항목하고 이게 연결이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한다면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선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술을 연결을 시킨 거냐면 참여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기억-1번에 해당되는 자료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걸 근데 학생들이 아마 이거를 제대로 안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억-1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연결을 시키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를 가지고 참여를 해봤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와 연결을 시킬 거야. 지금 내가 아마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은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건데 참여를 해봤자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이유에다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연결을 시킨 거지. 어떻게 보면 이유, 않는 이유 말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숨가쁘게 푸는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하고 맞다고 하지만 그렇지. 깊게 생각을 해보면 논리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킬러 문제, 물론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는 킬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다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선지도 일단 길지, 보기에 있는 자료 내용도 짧지가 않지,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나와 있었거든.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인지, 또 참여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인지, 그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참여해도 효과가 없는 것, 그거는 벌써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고 도저히 시험 시간 제때에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만약에 자기가 찍지 않았으면은 정말 답을 찾아내고 싶거든. 나만의 어떤 논리로 또 나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뭘 말하느냐? 시간의 지체를 의미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네. 정리를 한다면 그런 평상시 우리가 기출을 볼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수능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수능은 출제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도 항상 그렇게 변모해 왔어. 지금까지. 그렇다고 거기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맞고 싶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이거는 왜 어려웠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갖고 새로운 문제를 도전을 한다면 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개념은 저희가 다 배운 것들에서 출제를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그걸 기반으로 교과서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이죠. 단순히 저희가 눈에 봤을 때 새롭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일 뿐이니까 학생 여러분 모두 역대 10년, 15년치 기출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구나에 대해서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그럴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